예, 오늘은 반도체 패키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반도체 패키징 분야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십니까? 네. 고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볍게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저는 엠코에서 네. 한 3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R&D에서 한 25년간 근무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BU에서 5년,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에서 5년 해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엠코에 계속 계셨던 네, 거죠? 계속 엠코에만 있었습니다. 엠코 예전에 성수동 있을 때 저는 처음 뵀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거기가 공장 있었던 데죠? 네, 성수동이 저희들 엠코에서는 K1 공장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마지막 K1 공장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R&D도 하시고 생산 관련된 일도 하시고 네. 마케팅, 세일즈 이런 비즈니스까지 두루 섭렵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신데 오늘 모신 것은 칩렛 이쪽 업계에 대세가 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칩넷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뭐 많이 언론에 보도는 되긴 했지만 가볍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사실은 많은 기능들을 하나의 칩에다가 모으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oC에다가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거기다가 모아놨었죠. 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칩이 점점 커지잖아요. 엄청 커지죠. 이미 뭐 100억 개, 조금 있으면 아마 1000억 개의 이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칩이 너무 커지니까 기능이 이게 너무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핵심 기능만 그러면은 3나노나 2나노 뭐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머지 기능은 그렇게 하이테크를 사용 안 해도 되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분리하자. 그래서 그걸 분리한 게 칩넷입니다. 과거에 그 우리가 SoC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 반도체 실리콘 다이 위에 CPU도 들어가고 GPU도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뭐 메모리도 안에 메모리도 있고 들어가고. 뭐 인터페이스 뭐 DDR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예, 서데스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가 있었죠. 들어가서 칩 하나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은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 쪼개져 가지고 타일처럼 이렇게 붙는 게 칩넷이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 칩을 모아놨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칩넷의 기본 개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칩넷을 하려면은 네. SoC에서는 칩 레벨에서 통신을 하는 거니까 각 기능 간에 연결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정기적이런 아니면은 그 타이밍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맞춰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각 개별의 칩으로 나오니까 네. 그 부분에서 내가 원래는 1mm밖에 안 됐는데 거리가 네. 이게 10mm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는 만큼의 시간 딜레이가 생기니까 네. 이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음. 그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통신에 내가 만약에 하나의 회사의 칩만을 쓴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식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만약에 다른 회사의 칩을 써야 된다. 네. 그거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쪽이랑 통신하는 방식도 다를 수 통신하는 있고. 방식도 다르고 설계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 하는 게 네. 그래서 칩넷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예전에는 SoC 시스템 온 칩 하나에 이제 안에 다 밀어 넣는 걸로 이렇게 쭉 해서 뭐 28나노, 14나노, 7나노, 5나노 뭐 쭉 내려왔단 말이죠. 네. 칩 하나에 뭐 이렇게 쭉 뭐 어디 사진 같은 데 보면 어떤 블록은 CPU 블록, 뭐 메모리 블록, GPU 블록, 네. 뭐 모뎀 블록, 뭐 이제 퀄컴 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요렇게 해서 쭉 왔고 메모리 정도만 위에 이제 POP로 올리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쫙 다 빠져나오면서 그 칩 위에 이렇게 하나의 타일처럼 쌓는 요 추세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네. 돈이죠.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을 네. 내가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설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타임 투 마켓 측면에서 그 기존의 이 아이디어를 이미 다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경쟁 회사에 비해서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칩렛으로 뭔가를 양산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인텔하고 TSMC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네. 인텔보다 TSMC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네. TSMC에서 한다는 그 칩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AMD 칩을 네. 양산하고 있는 게 네. TSMC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칩도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는 아직 칩넷은 아니에요. 네. 단지 2.5D로 그거를 이제 빌드하고 있는 것뿐이기는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요즘 AI 저 H100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죠. 네, 네. 아, 그거는 칩넷이라고 안 부르나 보죠? 그거는 칩넷이 아닙니다. 아, 거기는 네. 그 일종의 2.5D 패키징 레벨에서 메모리만 인티그레이션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다르죠. 아, 근데 결국은 칩넷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가장 앞서가 있는 게 AMD가 칩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 메모리가 사실은 뭐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메모리를 AMD는 어태치를 했잖아요. 그게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V 메모리입니까? 뭐 V캐시라고 V 해가 상당히 앞선 기술이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 칩을 네. 칩넷으로 만들면은 네. 그 칩넷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는 합니다. 네, 네. IP를 이미 자기들이 사용하는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디자인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네. 더 어려운 게 만약에 다른 회사의 그 칩넷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통신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어 가지고 칩넷을 위한 통신 규격이 나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AMD에서 내놓은 최신 APU에 CPU 안에 뭐 이제 메모리가 붙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정식 명칭이 3D V 캐시라고 X3D라고 하던데 네. 모델명에 X3D 붙는 게 이제 다 그런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로직 바깥에다가 다이렉트 본딩으로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로 박았다. 네.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네. 사실은 CPU의 성능을 높이려면은 캐시 메모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는 게 옆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옆으로 있는 것보다는 위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옆으로 네. 가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칩넷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네. 예전에는 캐시 메모리 자체를 SoC 안에 항상 들어 있었거든요. 캐시 그렇죠. 1, 캐시 2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빼서 네. 장착하기 때문에 훨씬 큰 메모리를 밖에다가. 장착할 수 있어요. 아, 그 가까이 둘 수 있고. 네,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존의 로직 설계 안에서는 그 빈 공간에 또 다른 거 채워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더 많은 TR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네. 메모리가 더 커지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인텔도 그런 식으로 뭘 계속 하겠다고 지금 칩렛 하겠다고 뭐 지금 포베로스라는 뭐 브랜드명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버전이 있던데요. 포베로스 네. 다이렉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던데 지금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칩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텔에서 나오고 있는 CPU가 다 포베로스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 그래요? 만들어진 것들은 네. 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노트북이나 뭐 CPU의 뭐 데스크탑 PC의 CPU는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다 같을 필요는 없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뭐 미세해야 되는 거는 뭐 3나노 뭐 이렇게 찍어도 네. 뭐
뭐 다른 것 중에 좀 일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하는 거는 조금 좀 레가시 공정으로 가서 찍어놓고 붙이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 절감이죠. 내가 다이 사이즈를 20x 20 다이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400mm잖아요. 네. 400mm의 다이 사이즈를 만드면은 어떻게 보면은 12인치 300mm 웨이퍼에 400mm 다이는 아마 400개? 400개도 못 들어갈걸요? 거기에 일드로스 감안하면은 그렇죠.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그 다이 숫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일드가 예를 들어 뭐 90%다 그러면 몰라도 3나노가 그렇게 90%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만약에 일드가 뭐 70%다. 네. 그러면 400개 만들어지는데 70%밖에 안 되니까 28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내가 다이 사이즈를 10x 10으로 줄일 수 있다. 반으로 주는 거죠. 4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아, 경제성에. 경제성의 논리죠. 그러면은 개수가 400개에서 이게 갑자기 1200개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00개에서 같은 70%라도 네. 굉장히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논리로 봤었을 때 작은 다이를 써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일드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7나노만 해도 충분한 굉장히 다이 포션이 작은 다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그냥 7나노를 만들면 되거든요. 기존의 그렇군요. 기술로. 그렇고 굳이 다 한 대 모아갖고 칩다이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건 빼서 따로 만들고 좀 레가시 공정으로 만든 다음에 패키징할 때 예, 연결하면 되니까. 타일처럼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다이 하나에 SoC 기존에 있던 SoC가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이런 IP들이 들어가 있는 그 칩에서 자기들끼리 통신하는 속도와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이렉트 본딩이라든지 이런 걸로 칩넷을 구성했을 때의 통신 속도에 큰 차이는 없습니까? 약간 느려지죠. 약간 느리긴 해요. 느리긴 합니다. 네. 그걸 이제 퍼포먼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네. 100m를 가는 거하고 10m를 가는 거하고는 분명히 똑같은 속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어.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해주면 되니까 네. 그런 거를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겠네. 기술이죠. 그게 경쟁력이. 그게 경쟁력입니다. 아. 칩넷은 네. 설계 기술이에요, 사실은. 네.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면은 그렇지. 어떤 놈은 엄청 느리고 어떤 놈은 엄청 빠르고 네. 뭐 이런 걸 잘 못 맞추면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 UCI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뭐 이런 규격 같은 것도 나와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칩넷에서 뭐 UCI라고 유니버설 칩넷 인터페이스. 인터커넥션 네, 인터넥션. 예. 이라고 그 규격이 나와 있는데 네. 아직은 그게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툴 메이커들이 그걸 규격을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툴들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설계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TSMC와 인텔 정도만이 이제 상용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아마 삼성이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닉스 뭐 메모리만 하니까요. 메모리만 하지만은 그 연구소 레벨에서 어차피 그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 네. 패키지의 네. 성능을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타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
성능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 자재는 없잖아요, 현재. 네,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산하는 거랑 연구 개발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의미죠. 네. 그러면 기존에 오사트라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패키징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칩렛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ASE나 네. 엠코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약간은 뭐랄까요, 다이렉트 본딩이라든지 이런 공법들이 들어가야 되면 뭐 CMP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공정, 후공정 중간에 이제 좀 껴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 기존에 그 패키징 쪽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CMP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즘 다 오셋 업체들도 다 CMP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옛날에는 안 했던 것도 옛날에는 안 했죠. 근데 범핑이 들어오면서 네. CMP 공정들이 다 이제 도입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그리고 장비를 사면은 그 외에는 뭐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라든가 네. 사실은 그 머티리얼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그런 니드가 있으면 충분히 개발할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목을 AI 시대 반도체 칩넷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AI 시대는 엔비디아에서 쓰는 그 서버단에 들어가는 네. H100 이번에 또 블랙웰인가요? 뭐 블랙웰 두 개를 붙여갖고 엄청 네네네. 크더라고요. 엄청 크죠. 그거 뭐 한번 수요 잘못되면 엄청 비싸게 날릴 것 같은데. GPU 두 개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죠. 예. 근데 이제 걔 GPU랑 옆에 HBM 메모리 이렇게 쫙 달고 네. 보드로 이제 팔잖아요. 그거 자체는 지금 칩넷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네, 그거는 2.5D죠. 그냥 2.5D인데. 네, 2.5D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런 인프라용과 또 요즘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또 NPU가 또 탑재되고 뭐 핸드폰에 그래서 네네. 여기 안에서 엣지단에서의 이제 추론 정도만 하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칩넷 기술이 도입되면 이 양쪽 사이드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다 보십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칩넷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AI 쪽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메모리하고의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메모리하고의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GPU가 있고 CPU가 있고 지금 거기 엔비디아 그 네. 블랙웰 보시면은 CPU 하나에 GPU 두 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ARM CPU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네. 외부하고 연결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거기에는 숙제잖아요. 네. 근데 물론 엔비디아는 다른 그 통신 칩을 거기다가 또 만들어서 붙였더라고요. 네. 따로. 아, 그래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거를 연결하는 방법들을 거기에 칩들을 만약에 내가 다 큰 거를 이렇게 그 원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비용 생각했었을 때 과연 이걸 큰 걸 하나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냐, 작은 거를 여러 개 붙이는 게 더 유리한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 칩 사이즈가 레티컬 사이즈랑 거의 유사하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커졌던데 두 개만 네. 하나만 해도 엄청 커졌는데 몇 개 안 빠지겠던데요. 웨이트 네. 환경에서. 네. 거의 레티컬 사이즈에 가까이 오니까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물론 레티컬 사이즈보다 큰 것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여러 번 찍으면 되니까. 네. 근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2.5D로 돼 있는 게 나중에 이 타일처럼 칩렛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현재는. 그거는 이제 회사의 정책도 있을 거고 네. 특별하게 그게 현재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네. 근데 점진적으로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GPU 지금 블록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블랙웰 두 개 붙인 거에는. 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거기에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전작 대비 2개 붙인 걸로 2배 늘어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정에 진보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공정 같은 거를 같은 2개 공- 붙인 거니까. 공정, 그러니까 뭐 2배 늘어났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2개를 붙인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그냥 전공정 단에서의 뭐, 스케일링 이 과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약간 궁여지책 같다는 느낌도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붙이는 게 그게 또 일종의 침넷이잖아요. 그렇죠. 붙이는 것도. 붙이는 것도.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2개를 붙인 거니까. 네. 그건 뭐. 그거는 조금 원래 침넷의 취지는 예.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게 원래 침넷의 기능인데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의 침넷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보드에 붙여서 지금은 큰 보드로 이제 뭐 거의 뭐 5만 불? 네. 5만 불 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10만 불 넘습니다. 그 에. 보드 하나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뭐 회사의 정책이지만 하나로 다 붙을 수도 있다. 그렇죠. 컨슈머용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컨슈머용도 충분히 갈 수 있죠. 컨슈머용이 원래 어떻게 보면은 내가 CPU에다가 네. 노트북의 CPU를 네. 그렇게 비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를 CPU 가격이 딱 정해졌다. 200불 안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200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게 들어가는 CPU 블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블락, ALU 등 이런 모든 것 통신에 관계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침넷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맥북을 쓰고 있는데 얘게 지금 M 시리즈 칩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게 M2예요. M2인지 잘 M1이에요. M1인 것 같습니다. 예. 사고 나니까 바로 M2 버전이 네, 얼마 있다가 나와서 이랬는데 뭐 근데 그것도 뭐 2개 붙인 거 아닙니까? M1 울트라. 네. 울트라는 네. M1 플러스를 2개 붙인 거예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블랙웰처럼 2개를 그냥 네, 라인을 맞습니다. 똑같은 걸 붙인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일종의 칩넷이긴 한데 아주 기초적인 네네. 칩넷이고 그 밖으로 다 빠져나와서 3나노, 5나노가 아닌 뭐 한 14나노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다이로 나와서 옆으로 붙이고 그다음 칩넷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블랙웰도 그렇고 뭐 M3 울트라도 M1 울트라도 그렇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다이를 2개를 붙인 거기 때문에 칩넷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2.5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속 나올까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업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 작은 M1 플러스의 칩이 네. 그만한 성능을 냈으면은 그걸 붙일 일이 없었겠죠. 네. 근데 성능은 요구되는데 칩은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한 판에 위에 이제 그 인터포즈를 깔고 이렇게 타일처럼 붙이는 겁니까? 그렇죠. 인터포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마더 다이 위에다가 이렇게 네. 붙이는 것도 있죠. 지금 AMD 칩처럼 AMD 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더 다이 위에다가 얹는 거잖아요. 다이렉트 본딩으로. 다이렉트 본딩으로 얹는 것도 있고 보통 2.5D에서 칩넷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인터포즈 위에다가 인터포즈가 일종의 그 연결 통로잖아요. 네. 그 연결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니까 네. 가장 일반적인 칩넷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터포저를 붙이는 거 아니면 그 칩 위에 바로 또 카파를 그쵸. 연결점을 만들어서 카파끼리 붙이게 만드는 거 이렇게 2가지 방식인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은 네네. 일단 다이렉트 본딩에 대한 거. 다이렉트 본딩 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장비가 주로 많이 쓰입니까? 원래 패키징에서는 그 다이렉트 본딩으로 간다 그러면은 카파 투 카파 본딩 장비가 네. 가장 뭐 많이 쓰이는 거겠죠. 구리와 구리를 이제 접촉시키는. 네. 그리고 SiO2끼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나온 게 2개의 머티리얼이 하이브리드 옥시데이션 레이어랑 네.
메탈 레이어가 네. 두 개가 붙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번딩 거기도 하이브리드 번딩 장비가 가장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하이브리드 번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웨이퍼에 두 개의 마더 다이가 있고 도터 다이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이 웨이퍼를 둘 다 갈아야 되잖아요. 평탄화를 해야 된다. 평탄화를 해야 되는데 CMP를 해야 된다. 네, CMP를 해야 됩니다. CMP 장비가 아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CMP 장비는 어플라이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어플라이드가 제일 잘 하고 있는. 네. 지금도 뭐 T사에는 어플라이드 장비 많이 들어갔던데요. 네, 다 어플라이드 장비입니다. 거기는 배시 장비랑 네. 어플라이드 장비가 결합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조인트 디벨롭먼트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전공정 장비 회사랑 후공정 장비 회사가 매칭이 된 거죠. 야, 그런 시대가 왔군요, 이미. 네.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하기 힘들었을 텐데. 전공정 회사들이 후공정은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후공정 그걸 위해서 지금 CMP를 갈아 한번 연말을 한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공정 장비에 예전에는 칩 본더라고 그러면은 정말 본딩하는 칩을 갖다 얻는 그 기능만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 전에 이 CMP 한 후에 이거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레이어 그 어떻게 보면은 SiO2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카파 표면을 네. 여기를 시켜줘야 되니까 네. 플라즈마를 또 해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군요. 네.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고. 플라즈마 트리트먼트죠. 네. 그 트리트먼트 공정이 어떻게 보면 장비에 추가가 돼 있어야 되죠. 본딩 장비에. 네, 본딩 장비에. 그러고 나서 바로 본딩 해야 되니까. 트리트먼트 후에 바로 본딩 해야 되니까. 그건 이미 이제 후공정 장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어쨌든 후공정 장비, 칩 어태치 장비니까 후공정 장비죠. 예.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붙었는지. 제대로 붙었는지 네. 아닌지 알려면은 그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메트롤로지가. 아, 그래요. 네. 그 기능이 장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죠. 이거 본딩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계속 분량을 양산해야 되니까. 그건 뭘로 해요? 비전으로 합니까? 엑스레이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현재는 다 엑스레이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방식은 비전으로 안 보이잖아요. 아, 눈으로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카파와 카파를 여기 지금 칩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카파끼리 이제 탁 넣으려면은 아주 미세하게라도 좀 어긋나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요거를 탁 올려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 정확도가 네. 배시에서 나온 1세대 장비의 애큐러시가 200나노미터예요. 아, 오차율이 200나노미터. 예, 200나노미터. 왜냐하면 본드 패드의 사이즈가 네. 2마이크론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아니면 1마이크론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네. 2마이크론, 1마이크론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마이크론 오차면은 밖으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00나노미터죠. 네. 맞죠? 예, 예, 예. 200 마이크로미터. 아니요, 200나노미터. 200 나노미터. 0.2 마이크론. 아큐러시가요? 네. 아니, 그 정확도가? 네. 예, 왜냐면은 요 카파 패드의 사이즈가 2 마이크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애큐러시 문제. 근데 배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번에 올해 나오는 장비, 세컨 제너레이션 장비는 100나노래요. 100나노미터 애큐러시래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는 뭐 한미나 아니면은 뭐 한화에서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네. 기업다. 네, 그죠? 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타겟이 이제 100나노미터로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야죠. 기존에 200나노 했으니까 그거 쫓아가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그 정확도는 이 기계적인 어떤 이런 정확도와 여러 가지가 이제 기계적으로 그거를 정확도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비전으로 보고 네. 그걸 얼라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이 피듀셜 마크가 웨이퍼에는 대부분 피듀셜 마크가 있잖아요. 네. 본더 내가 그 칩을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본능은 칩온 웨이퍼잖아요. 네. 칩을 웨이퍼 위에다 얹는 거니까 피듀셜 마크를 보고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갖다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놓을 때. 그렇군요. 그러한 정확도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배시밖에 없습니까? 그거 하는 데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두 군데 아까 한미반도체도 개발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뭐 회사에서는 네네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 없지만 네, 맞습니다. 한화도 뭐 사실 지금 또 뭐 저기 어디 S사랑 같이 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는 또 없어요? 그런 해외에는 그 서스 마이크로텍이 네. 지금 SUS 예, 예. SUSS SUSS 예. 예, 서스 마이크로텍이 지금 그 하이브리드 본더를 내놨죠. 내놨습니까? 네, 내놨어요. 오. 지난번에 그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이제 세일즈를 하고 다니겠군요. 그런데 뭐 경쟁인데 사실은 그 장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전체 시스템 사실은 CMP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메트롤로지까지 그걸 하고 나서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그런 전체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머티리얼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아마 주지 않으면은 업체들이 그거를 받아가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서스 마이크로텍하고 배시 특히 배시 같은 데들은 주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건 한 많이 1, 2년 올랐죠. 동안 그거 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아보고 있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에이멧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 개발 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미래를 내다본 그러니까요.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엔터포즈 위에 칩들을 올리고 할 경우에 기존 그 장비적인 측면의 변화가 또 특별하게 또 있습니까? 다이렉트 본딩 아닌 경우에 기존 뭐 공정상의 장비 변화 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기존 장비하고 변화라고 하면은 이 칩넷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장비의 애큐러시가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풀칩 본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5마이크론의 애큐러시면 충분했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뭐 전혀 왜냐면은 솔더볼을 사용하거나 뭐 카파 필러를 사용하든 셀프 얼라이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치. 갖다 네, 놓으면 붙으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 칩넷이 되면서 이제 그 애큐러시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칩넷을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마이크론대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더 생각합니다. 정밀하게 올려야 된다. 네. 인터포즈 위에를 이렇게 올리면 그것도 볼을 계속 씁니까? 볼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범프의 피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범프가 그래요? 요즘 뭐 일반적으로 솔더 범프를 쓰는 경우에는 100마이크론 뭐 120마이크론까지는 솔더 범프를 써도 되거든요. 네. 작은 솔더 볼을 쓰니까 마이크로 솔더 볼이 나와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가 근데 주로 잘합니까? 뭐 덕산도 있고. 덕산이 원래 일본의 센츄가 이제 센츄. 원조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아마 덕산 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는 어때요? MK 전자. MK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솔더볼 머티리얼은 국산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솔더 볼은? 네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솔더볼도 이제 기술이 점점 그 요구되는 게 로템프 솔더 볼이 요구가 되거든요. 좀 저온에서 쓸 수 저온에서 녹는. 솔더볼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와피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워피지 문제도 있고 또 이 디바이스의 성능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하되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잖아요.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저온에서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데 고온에 올라가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칩 자체에. 네. 250도씨에서 물론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 도 정도에서 걔네가 녹아서 붙을 수 있게? 보통은 180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볼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침내 때도 그 정도가 이제 요구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공정이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좋은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재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까 하이브리드 본딩 거는 이제 한 그 정도인 것 같고 생태계가 네네. 패키징 재료 중에 뭐 아까 뭐 솔더 볼도 있고요. 네. 솔더 마스크도 있고 솔더 마스크가 크죠. PCB 원재료와 관련된 것도 PCB 뭐 기판 관련된 것도 또 있고 EMC 뭐 껍데기 만드는 쪽 그리고 뭐 필름 네. 다이어트치 필름도 있을 테고 언더필도 있고 그렇죠. 언더필도 있고. TIM이라고 뭐 예. 열 관련된 거를 좀 잘 빼내는 머티리얼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조금 빨리빨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볼 관련된 얘기는 일부 했었고 인터포즈 위에 올릴 때도 볼을 쓰면 언더필을 해야 되죠. 물론이죠. 다 해야 되죠. 그거 언더필 공정이 사실은 그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언더필을 쓰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칩을 붙이고 나서 칩을 인터포즈 위에 얹으면은 거기에도 언더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퍼스트 레벨 언더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퍼스트 레벨. 네. 네, 네. 그러니까 1단계 어떻게 보면 언더필이 되는 거죠. 네. 칩하고 연결되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PCB를 네. 그 패키지를 또 PCB 위에다 올리죠. 네.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언더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컨 레벨, 세컨 레벨. 예,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언더필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는 퍼스트 레벨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언더필의 요구사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볼과 볼 사이가 이렇게 더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볼과 볼 사이에 만약에 카파필라다 그러면은 30 마이크론 피치나 35 마이크론 피치가 되는데 간격이요. 네. 아니요. 피치가 35 마이크론이니까 간격은 10 마이크론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중간 범프가 재니까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범프가 있으니까 실제 간격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데 이 뒤에는 와류가 생기잖아요. 범프 뒤에는 와류가 생기니까 이게 이 어떻게 보면은 공기가 트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보이드가 생기는 거죠. 보이드가 생기면은 작동이 제대로 안 돼.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쇼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드를 빼기 위해서 이제 베큐um 오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더필의 성능이 언더필이 좋으면은 써멀 특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열 특성이 좋아야 그 칩에서 나오는 열을 같이 빼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도 해야 되니까 언더필의 중요성이 점점 또 올라가는 거죠. 쭉 주입하면은 줄줄줄 잘 들어가고 잘 굳어야 됩니다. 필러리 효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필러리 효과라는 게 좁은 영역에 물질이 아주 물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게 두 개가 땡기니까 머티리얼이 그래서 캐필러리 효과로 쭉 들어가는데 잘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다이 사이즈가 작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네. 근데 다이 사이즈가 크니까 크죠. 예. 이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블랙엘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긴 쪽으로 이렇게 디스펜싱을 하는데 네. 어쨌든 다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디스펜싱을 여러 번 하거든요. 많은 머티리얼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네요.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게 뭐 히팅을 한다든가 언더필의 CPS를 낮추거든요. CPS가 뭐죠? 일종의 그 유동성이죠. 그 유동성을 좋게 하면은 빨리 흘러가니까 그래서 점도 같은 거를 점도죠. 네. 조금 더 내리는 거죠. 열을 가하면은 점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점도가 떨어지면은 빨리 그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언더필 재료는 일본의 나믹스 이런 회사가 잘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나믹스 걸 많이 씁니까? 네. 현재는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언더피를 공급하는 한국 회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주입하는 거는 뭘로 넣습니까? 디스펜서로. 디스펜서로 넣습니다. 그런 디스펜서는 국내에 많이 있죠. 디스펜서 하는 회사들. 네, 프로텍이 대표적인 회사고 네. 그 외에도 사실 조그마한 회사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필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다이 어태치 필름. 그러니까 뭐 인터포저 위에도 붙일 때 필름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터포저를 붙일 때 네. PCB 위에다가 붙일 때는 이제 그 필름을 사용을 하죠. 그럼 인터포저 위에 칩을 올릴 때는요? 그때는 칩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범프로 그럼 열로. 범프로 붙여야 되는 거니까 범프니까 그거는 네. 테이블 붙이는 건 아니죠. 네. 다이 어태치 필름에 대한 거는 크게 뭐 이제 요구 사항이 없나 보죠. 다이어테치 필름은 예전에는 그 싱글 칩일 때는 네. 다이어테치 필름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래쪽은 많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은 넌 컨덕티브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테치 필름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칩렛에서는, 점점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다면은 제가 회사 이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네. 왜냐면 다이어테치 필름은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LG 화학에서 잘 만들고 있죠. 이녹스, 이녹스도 뭐 있고. KCC도 하고 있는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되게 잘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죠. 도모에가와나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네. 많이 하다가 이제 국내 업체들도 들어오니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는 어때요? 서멀 인터페이스 머티리얼이라고 열 관련된 그 TIM 그것도 중요합니까? 칩렛에서. 그럼요. 칩넷뿐만 아니라 모든 패키지에서 사실은 서멀 인터페이스 머티리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까? 열을 효과적으로 그 외부의 그 메탈이나 히싱크라고 하죠. 히싱크로 빼주기 위해서는 다이하고 히싱크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서멀 인터페이스 머티리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열 전도도가 굉장히 좋아야 열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CPU 데스크탑 사면은 CPU 위에다가 그 바르잖아요. 서멀 그리스라고 뭐 네. 흰 거 뭐 발랐죠. 그런 서멀 겁니까? 그리스 같은 계열입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에폭시 계열이냐, 네. 실리콘 계열이냐, 네. 메탈 계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야죠. 예전에는 5W 정도면 충분했어요. 1W만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1W에서 5W, 5W에서 10W, 10W에서 100W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건 꼭 칩넷뿐만 아니라 네네. 고성능 칩에는 무조건 중요하게 되는 거군요. HPC라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하는 데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합니다. 팀 머티리얼이. 그러면 칩 패키징하고 다음에 그 위에 발라서 방열판 붙이는 중간에 이제 발라지는 게 TIM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노트북용 좀 사이즈가 큰 M 시리즈 칩에도 방열판 위에 붙고 TIM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열판을 붙일 때 들어가 있죠. 그렇군요. 네. 방열판이 붙어 있으면 중간에 그 TIM이 발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리콘 위에다가 대부분이 다 아마 메탈로 은색으로 메탈로 되어 있는 거는 방열판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미 TIM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이 회사 이름 얘기하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세키수이라는 회사 잘 하던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세키수이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런 거? 사실은 안 나오는 데가 없죠. henkel도 나오고 3M도 나오고 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는 국내는 보니까 퍼스트 레벨은 아니고 세컨 레벨 언더피를 그 팀 머티리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CPU 위에다가 이렇게 힛핀을 세우잖아요. 올리죠. 예. 그때 쓰는 머티리얼들이 국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요? 큰 회사는 아닌가 보죠. 네, 작은 회사들이. 솔더 마스크는 어떤 재료예요? 솔더 마스크는
일종의 그 PCB 위에 네. 그 파란색으로 빛나는 파란색 그게 솔더 마스크로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까? 칩넷 할 때는. 그거는 별로 관련이 그건 없습니까? PCB 업체에 중요하고 포토 마스크가 중요하겠죠. 포토 마스크가. 네, 그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더 마스크랑.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리퀴드 컴프레션 몰딩 이 기법도 칩넷에서 많이 쓰입니까? 네, 그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컴프레션 몰딩은 그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칩이 여러 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흐름이 한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흐름이 분명히 왜곡이 되거든요. 반면에 만약에 컴프레션 몰딩을 하면은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높낮이에 관계없이 칩의 높이도 다를 거고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죠. 네. 다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PCB의 설계 자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는 컴프레션 몰딩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기존에는 몰딩을 어떻게 했어요? EMC 몰딩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트랜스퍼 몰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쪽에서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넣는 식으로 그렇게 했죠. 칩넷이 되면은 그런 압력으로 이렇게 컴프레션 몰딩 방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비는 누가 주로 해요? 컴프레션 몰딩은 주로 뭐 일본의 야마다라든가 뭐 도화, 유럽도 있죠. 유럽에 뭐 배시도 아마 크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그 몰딩을 할 때 장비는 그런 걸 쓰고 재료는 주로 누가 공급을 합니까? 재료는 주로 일본 우리가 거기도 일본입니까? 전부 일본 업체를 허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나가세 뭐 이런 데서 아니 뭐 스미토모도 나오고 다 일본 니또가 아니죠 이제 네. 레전악이죠. 레조나. 예, 거기서 레전악 예. 레전악으로 바뀌었죠. 레전악에서 나오고 네. 뭐 미국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업체는 아직 컴프레션용 몰딩은 재료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일본이네요. 머티리얼 업체도 그렇고 어드밴스 패키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일본 업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한 업체가 패키징 한 분야만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상대적으로. 근데 뭐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시장이 작잖아요. 네. 패키징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여러 개여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 10개가 있으면 삼성 같은 회사 10개가 있으면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삼성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비즈니스 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그렇죠.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네. 한국 내에서는 밖으로 나가기에는 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듣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혹은 뭐 2.5D 혹은 그것이 더 진화한 칩넷 시장이 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뭔가가 별로 안 보이는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 뭐 레이저 쪽에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이오 테크닉스. 이오도 그 회사는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대만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디스코 회사랑 견줄 수 있게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오 테크닉스는 네 그런 분야에서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칩 어태치 방식도 네. 이제 우리가 큐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 요즘 나오는 이제 LAB 같은 경화시키는 방식. 경화시키는 방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LAB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LAB는 결국은 열을 적게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와피지 때문에. 네, 워피지 때문에. 예. 패키지에서는 워피지가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텍 같은 회사들이 그런 거 좀 잘 하지 않습니까? 네,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뭐 한미는 잘 하고 있으니까 워낙 뭐 그 회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테스트 소켓 회사들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TSE 사실 뭐 네. 그런 회사들도 사실은 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근데 얼마 전에 TSE 사장님 한 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소켓도 하고 거기는 뭐 인터페이스 보드도 하고 네. 프로브도 하고 이러니까 다양하게 하던데 그쪽은 확실히 한국에서 광점이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뭐 리노 공업 같은 데도 되게 예. 경쟁력이 있고요. 리노도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재료는 조금 재료 쪽은 사실 연구 개발에 많은 그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큰 회사가 아닌 LG 화학이나 이런 큰 회사가 아니고는 작은 회사가 그걸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펀딩을 그 반도체 펀드나 이런 데서 뭐 몇백억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뭐 5, 6년 그게 투자한다 그러면 뭐 개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정책이나 이런 펀드가 있겠냐 하는 거죠.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정부 과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머티리얼 개발도 있고 뭐 이 연구소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일회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네. 지속적으로 가야 그게 되는데 한 회사에 예를 들어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을 10개 회사에 나라가 10억씩 주면은 절대 개발이 안 돼. 차라리 100억을 두 군데 딱 나라가 50억씩 한 개 회사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두 개 회사 해가 50억을 준다 그러면은 말이 되지만은 이게 나눠 먹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예전에 엠코 계셨을 때는 그럼 주로 이제 공급사들은 재료 조달이나 이런 전부 외국 기업들이었겠네요. 그렇죠. 외국 기업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 1년 만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패키징 얘기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침략 네. 얘기하면서 좀 가볍게 툭툭툭 다 터치하고 들어갔는데 개별 요소나 어떤 회사에 어떤 칩이 나왔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블랙웰이 나왔을 때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 패키징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분석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오늘은 사실은 주제가 네. 좀 광범위해가지고 오늘 광범위하게 했어요. 첫 시간이라서. 네네. 네. 다음에는 조금 이제 주제를 한두 개를 정해가지고 좁혀서 네. 얘기를 하면은 저도 준비를 좀 해오고 네. 그러면은 아마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훑어봤으면서 여러 회사들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검색해서 보실 텐데 다음번에 좀 축약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